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서울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께 국토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실무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투자,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각종 사망사고 등은 서울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 가능한 재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주거, 교통, 그리고 지역개발 등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잘 새겨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에 앞서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1신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간사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 전 과정은 서울시 인터넷 방송인 라이브서울과 서울시 유튜브에서 그리고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께서 발언 때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시장께서는 소속기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불필요한 인쇄 유인물을 가능한 한 전자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개선을 실천하고자 앞으로 업무 보고 시에는 각 기관장의 인사말은 유인물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업무 보고 자료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장 인사 말씀 자료는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게재함으로써 의정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감사반장님,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0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서울시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코로나19의 반복적 재유행 상황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왔고 긴급한 민생과 방역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합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2030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와 빈부격차 대물림을 끊어낼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더욱 세심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고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서울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취약계층 4대 정책을 필두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 통합기획,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적극 추진해서 신규주택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컸던 반지하 거주가구를 수용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 모아타운 추진 시 침수 위험지역을 우선 검토해서 반지하 거주가구의 취약한 거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사다리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의 핵심입니다. 교육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서울러는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콘텐츠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체능과 디지털 분야까지 멘토링을 실시해서 차별없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은평구 진관동의 공공재활병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2장애인 치과병원도 강서구 등촌동에 준비 중입니다. 둘째,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세계인 누구나 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동대문을 뷰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마곡은 R&D, 양재와 홍릉은 AI 바이오 의료, 여의도는 핀테크 거점으로 만드는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역별 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관광업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다채로운 글로벌 축제를 개최해서 서울의 관광 생태계를 회복하고 서울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중대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안심 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과 같은 치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 아래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2군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를 돌보는 어르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넷째, 삶의 여유와 행복한 일상이 가득한 미래 감성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사대문 하늘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 생태도심으로 대전환하고 모든 자치구에 뻗어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도로,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도 혁신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공간을 지하와 복합화해서 도심을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UAM, 자율주행 등 혁신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잠깐만 네네. 예, 간부 소개. 네. 예,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승 행정 1부시장입니다. 한재현 행정 2부시장입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에 대한 상세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서울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971만 7천 명이고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 4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력은 본청에 4,839명을 포함한 19,139명입니다.
2쪽입니다. 서울의 예산 규모는 순계 예산 기준으로 46조 905억 원이고 이 중에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하고 실일 집행 규모는 29조 7,174억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의 시정 비전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건강도시, 미래 감성도시를 지향하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입니다. 이러한 시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으로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통해 약자 동행 특별시를 구현하고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 건강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먹과 감성이 함께하는 미래 감성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가지 시정 운영 방향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상생 도시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약자 동행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지난 8월 국장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약자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자 동행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시 정책 전반에 대해 약자의 관점에서 재설계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미래 신복지 모델인 하우상박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800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합니다. 금년 7월부터 3년 동안 지원하고 향후 5년 동안 연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단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0 복지 한라인을 구축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는 선 지원 후 검증 체제로 우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대응 가능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안심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주거복지 상담부터 자원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주거급여, 주거 상향 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품질 개선으로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저축 노후주택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주택을 추진하여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을 운영하여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통해 체계적 학습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사회경제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준비 강화를 위한 중장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람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선도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총 2조 2,100억 규모의 정책 금융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입점 지원과 지역상권 긴급 지원을 위한 서울사랑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및 전략 마련을 위해서 종합적인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 영향 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기회를 품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강, 범죄, 고립, 주거 안심 등 4대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고도화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조성 운영합니다. 금년 말까지 7개소를 운영하고 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해외 시장 검증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상담부터 투자 신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전략적 투자 유치 설명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마곡을 융복합 R&D 산업단지로 구축하고 구로금천의 지벨리를 ICT 기반 융복합 기술혁신 집적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양재 일대를 AI 서울 플랫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의 매력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뷰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뷰티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한류 및 서울 문화자산의 융복합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 봉제나 기계 금속 등 1,086개 업체에 대해서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또한 서울 패션 산업의 선도를 위해서 서울 패션 위크를 개최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수주 상담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해외 수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내실화하여 수출 유망 핵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해외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난 3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요. 금년 말까지 법정 결정 절차를 추진하여 연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균형도시 서울을 위하여 동남권에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북권의 창동 상계 일대를 동북권역 중심 도시로 조성하여 일자리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서부권의 수석 DMC역 일대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TX 연계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철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버스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정차 운영을 통한 수도권의 상생적 교통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미래교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암, 강남, 청계천 등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김포공항 등의 서울형 UAM 기반을 구축하여 상용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 관광 제도화획을 위해 관광업계를 지원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축제 개최를 통해 서울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제26차 안옥 서울 총회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전문 체육인을 육성함과 동시에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 건강도시 분야입니다. 50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규모 복합 재난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초고층 건물, 지하시설, 지하차도 관리와 지진 발생 대비 등 재난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관리를 일원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제적 대응 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해소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재활병원도 건립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가 가능한 제2장애인 치과병원을 건립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환자 치료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심호흡기 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서울 시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서울형 헬스케어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맞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역사회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촘촘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 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과 생활의 균형 등 4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 감성 도시 분야입니다. 64쪽입니다. 매주 금, 토, 일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강 노들섬에서 음악 축제를 개최하는 등 일상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새롭고 재미있는 문화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7쪽입니다.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하여 30%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건물을 확산시키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일회용품 이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 용량 1,000톤 규모의 자원해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12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거쳐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지난 8월에 선정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은 지하하고 지상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소로 조성하여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향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의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의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6개소를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풍수의 예방 사업에도 2조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사업 시행 단위를 소구역으로 전환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차원 정밀 조사를 통한 하수 시설물의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한강에는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하고 자연형 호암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가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수돗물과 관련하여 장기 사용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면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천, 둘레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서울 초록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김승우 의원님.
우리 기주실장님 업무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내용들을 주시고 기금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여기에 예산의 내용을 보면 법정 의무 지출에서 그거 말고 일반 총 승계 지출에서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 있어요.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 그 내역을 좀 주시죠. 그걸 보야 서울시가 사회안전망 지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주시고, 의무지출 중에도 분야별로 여기 보고된 내용대로 좀 보고 좀 해주시죠.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감장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이윤상 철도국장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자, 주질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배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서울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글로벌 탑 5, 글로벌 5 내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수방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에 집중 호우가 내려서 서울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분이 사망하시고 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하시죠. 예,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무리 15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는 하지만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수방시설 완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시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하시는 게 네, 시장님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예, 답변하실 때는 벗으시다. 피해 원인은 일시적으로 집중 호우가 내려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역류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렇게 침수돼서 돌아가시고 맨홀 뚜껑이 열리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 빠지고 그런 사고였죠. 예. 2011년 8월달에 우면산 일대 등 아주 대규모 피해가 수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시에서는 10개년 수방 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됐습니까? 예, 그 중에 제일 여러 가지 대책이 그때 수립됐습니다만은 제일 크게 예산도 투입되고 그리고 크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심도 빗물 배수관인데 7개를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1개만 실행이 되고 6개는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죠. 대심도 터널 사업이 7개에서 그때 8,50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예, 당시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신월만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신월이 이번 수해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 덕분에 그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신월 빗물 터널 건설 덕분에 그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만은 그곳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에도 2011년 시장 하셨고 그때 대심도
터널 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그때 대심도 터널 사업 이게 이제 선진국에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처음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번에도 수해가 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또 대심도를 다시 하겠다. 이 6개 취소했던 거, 축소 취소했던 걸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좀 성급한 결정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둘러서 발표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왕 세워져 있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망설임 없이 과거에 세웠던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면 6개소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당역, 한강로, 또 길동 일대 6군데죠. 예. 6군데인데 비용은 당시 7군데보다 2배가 들었어요. 1.5조라고 이렇게 돼 예, 있던데 예. 지난번 그렇게 그냥 했었으면 1.5조가 안 들고서도 이번 수해에서도 별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일관성 없게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이렇게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제가 그 10년간 특별히 서울시에서 시장 바뀌면서 지연된 사업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월드컵 대교 이 21년도 지난해 개통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4년 걸렸습니다. 국내 교량공사 중에서 제일 최장 시간 걸린 건데요. 이거라든지 또는 율곡로 12년 걸렸고 또 동부간선대로도 13년 걸렸고 네. 확장공사 재물포길 지하화하는 것도 12년 걸렸고 어차피 할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림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예산도 증액되고 네.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네? 예, 저도 들어와 보고 다시 돌아와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10년 전에 착공했던 사업들이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지난 1년 반 동안 완성할 수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저런 사업들인데요. 그 바람에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됐고 추가가 됐고 또 시민들도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차피 할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다 어디 다른 데 쓰느냐고 그랬는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나중에 당시에 그 토건 사업이라고 해서 뭐 토건 그런 사업 식의 예산을 조금-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때 당시에 토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지나치게 폄하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각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수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반지하 가구 대책에 대해서 예. 20년 내로 일몰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1분 정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저 네, 1분 더 드리고 다음에 4분으로. 네, 1분 더 드리죠. 예. 마이크. 되는구나. 다시 좀 주시죠. 예, 10초 더 드리죠. 예. 반지하 가구 대책이 이제 근본 대책은 지상으로 이전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상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뭐 20년 일몰제를 하더라도 최대로 노력하되 그분들이 지하에 계시면서도 이런 수해 피해 같은 거 당하지 않고 뭐 절도라든 이런 데 당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차수판이나 차수막 같은 것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지하 가구에 계신 분이 자가인 경우에는
그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뭐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다는데 이분들은 잘못되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구를 하셔서 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맨홀에 위에 빠져가지고 다치는 사고도 좀 없도록 해주시고 TBS 재난방송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던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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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도시. 뭐 매력적인 도시도 그렇고 뭐 문화도시도 그렇지만 생명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이 어떤 일시적인 대책, 이 또 보완해야 되는 대책도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대신도 이걸 전부 대할 수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력을 다해서 시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그 국회에서 할 때는 30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쫓겼고 뭐 30초 1분 갖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15분이시니까요. 조금 전처럼 이렇게 꼭 정말 1분, 2분, 꼭 1분을 더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제가 다 같이 그 다음 질의에서 뭐 1, 2분을 빼든지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이게 딱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편안하게 좀 그 의원님들 중심으로 원하시는 대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우리 조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책자 잘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계, 주거, 교육 등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통해 약자 동행 특별시를 구형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피켓팅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 현장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목소리 또 경청해 주시고 뭐 위원회도 있던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든 담당관이 두 분이던데 그 담당관을 통해서든 좀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합리적이면 그걸 해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거 취약계층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임대주택 관련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택 도시기금의 예산이 25%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올해 2022년 예산이 22조 5천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16조 8,800억으로 5조 6천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정책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12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우리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늘려 많이 공급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고 밝히셨죠? 예, 엊그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께서는 9월 2일 날 국회에서 공공임대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시장님과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5조 6천억을 삭감됐는데 예산을 삭감하고도 공공임대주택이 똑같이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비롯해서 주거복지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 상당 부분인데
역시 예산이 줄게 되면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조금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또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저희 민주당도 국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말씀을 드려서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 그건 지자체의 부담으로 따른다라고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방향이 조금 어긋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용산 코레일 정비창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래는 4천 가구를 공공임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님께서 7월 달에 발표하신 거 보면 공공임대가 1,500가구로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좀 방향이 공공임대에 관련된 방향이 조금 어긋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거는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10,000 가구 정도를 발표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는 주택이 6,000 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25%인 1,500 가구로 조정이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저곳에서는 줄더라도 네. 네.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다음 우리 반지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12,000가구 정도가 피해를 당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날 원희룡 장관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좀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죠? 예, 저희 서울시의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미처 저희의 의지나 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하시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실무진을 통해서 저희가 반지하는 어떻게 줄이고 또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다 전달을 했고, 지금은 이해가 공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원희룡 장관님이나 국토부나 해서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와서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서울시 정책이 20년 동안 23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거 너무 길지 않나요? 20년으로 잡고 단기간에 그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아마 앞으로 4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요. 예. 또 공급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그 품질을 고급화하고 평수도 늘려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싸구려 주택의 브랜드를 벗어나서 정말 들어가서 살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큰 틀에서의 목표를 여러 번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은 들거든요. 20년 동안 23만 가구, 그러면 1년에 약 10,000 가구 정도 되는데 그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공급됐던 임대주택 물량이 이제 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 하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안이 나올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고요.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 공급해서 약 2배 넘는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초기에 임대주택은 저층주택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뭐 한 30, 40층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 4년 내에도 20년 물량 그 뒤쪽에 미루지 않고 4년 내에 제 임기 중에 분명히 과거보다는 늘어나는 물량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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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예.
시장님 그 의지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의지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보면 아까 공공임대주택 관련돼서 예산이 5조 6천억 정도 삭감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분양주택에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이 올해 3천억 원래 예산인데 1조 4천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즉 임대보다는 분양 정책을 선택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인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 고시원이라든가 그 주거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분양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에 다시 재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저 소득층은 그 살고 계시던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의 일도 되기 때문에 잘 협조하셔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조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원도 춘천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노조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국감 준비하시라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지난 12일 날 정청래, 노웅래, 그다음에 한준호, 김용호, 강선호 의원 이렇게 5분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예, 마포구가 신규 광역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서울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었죠. 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 해명 요지가 신규 광역회수시설은 매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00m 이내로 임접한 자치단체랑만 협의하면 된다. 그래서 900m 떨어진 고양시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보도자를 배포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죠. 이게 폐기물 시설 촉진법입니다. 이게 2021년 4월 13일 날 개정된 거고 7월 14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그 개정 전에 폐기물 시설 촉진법인데 여기에서는 1, 2항 그 조항이 없고 2km 이내에만 무조건적으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개정 이전인 2020년 12월 15일에 아니죠. 보시면은 12월 15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역시 법 개정 이전인 21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신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서 당연히 도리상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도리일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주민설명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민설명회 직후에 당연히 고향 지자체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정해 놓고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 적용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차지한다든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법 해석에 그렇기 대해서는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미 행정행위가 국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또 한번 봐주시죠. 입지선정위원회는 12월 15일 10인의 위원을 위촉했다라고 서울시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위촉 5일 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인을 추가해서 11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위촉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2020년 12월 15일이죠. 물론 서울시는 행정행위가 12월 4일에 진행됐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와의 협의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하면서 300m라고 주장을 하고 위원 위촉은 법령이 개정됐지만 뭐 문제가 없다고 또 주장하는 것은 이게 서울시가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3인에서 6인의 지역 주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포 구민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결정되기 당연한 게 전에 아니라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마포구 주민을 포함시키겠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 그렇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구성 요건에.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마포로 설정되는 그래서 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구성 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04년 춘천지법에서 판결 내린 거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입지선정은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상암동에는 2025년까지 750톤 처리하는 시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 짓는 것이거든요. 마포 구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11차에 걸친 회의 결과를 보면 현재 있는 소각장의 입지와 신구 건설 소각장의 입지가 자치구의 중복 또는 인접한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피시설의 지역 분배 공정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회의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는 한 번도 공청회 또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마저도 그 위원회에서도 공청회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정이 돼야 그 상대와 아니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결정 전에 그 과정을 거치게끔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마포 지역 쪽의 논리인데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민 설명회가 아니 열립니다. 시장님은 지금 법적 절차를 뭐 시장 마음대로 아닙니다. 적용하겠다는 지금 얘기십니까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하나하나 제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의 본 여지가 이유는 있는 것은 논란이 아닙니다. 명확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있고 지역 분배의 형평성, 공정성, 또 공론화, 공청회 생략 등 법적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좀 인정하시고 마포 구민들에게 깨끗이 또 인근 지역 지자체 시민들에게도 깨끗이 좀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마포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행정행위가 국법에 의해 진행됐는데 법 개정이 됐다라고 신법으로 적용하면 그게 법 너무 위반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강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법 해석에 있어서도 아니, 전혀 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행위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명확한 위반입니다. 글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합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추후에 하나하나 밝혀져 나갈 겁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들어왔나요? 네. 다시 예. 존경하는 이종배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그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시가 침수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매년 그 침수 피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 총 1조 4천억 투자해서 하수관 용량 확대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반포유역 분리터널 설치 사업 일부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죠?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그 반포 유역 터널 공사 이게 시간당 한 95mm 정도 수준의 강수량 집중호우 소화할 수 있죠, 그죠? 네, 지금 방금 전에 담당 국장 말씀을 들으니까 유역 분리 공사는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이 효과가 미미했죠. 예, 이번에 그것이 주요했다면 피해가 좀 그렇죠. 예, 줄어들었을 100mm 텐데. 이상 비가 집중호우가 오니까 네. 이 95mm 정도밖에 담을 수 없는데 해서 효과가 미미했다 이 이야기죠. 네. 그 시장님께서 아까도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전 시장 취임 7개 사업 중에 6개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부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표시된 곳들이 전부 과거에 침수 피해가 매우 크게 났던 곳들을 고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7군데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신월동의 경우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크게 그 혜택을 받고요. 제일 심했던 데가 강남인데 적어도 강남만큼은 좀 됐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번에 피해가 좀 컸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종로로 표시된 곳입니다. 광화문 근처. 그 다음에 동작 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일단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표시된 곳들은 2단계로 예산 관계상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단계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 기후 변화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계획 차질 없이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에서 내놓는 반지하 이주 대책 있죠. 예. 그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사망 사고가 난 그 반지하 가구의 경우에는 그 거동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파묻혀 있는 반지하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어르신이 사는 곳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악한 곳부터 일단 주거 상향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들의 지금의 목표는 1년에 적어도 5천 가구씩은 주거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예산과 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들의 준비된 대책이 속속 발표될 겁니다. 네, 10월 5월 기자 설명회도 했죠, 그죠? 예, 반지하 그렇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한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민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 입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예. 예. 시장님, 그 TBS 이 자연 및 사회적 재난 정보 시민들에게 적시 제공할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TBS가 재난 방송 의무 사업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BS는 아침 정규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간 방송에만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서 시민들 불편을 야기했는데 이 건 때문에 8월 23일부터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 청구에 의해서 서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재난 방송인데 그날 아침에 교통 사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요. 예측이 되지 않는 교통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TBS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 명백한 재난 상황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재난 상황에 이강택 사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어디 뭐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TBS가 2020년 1억 6천만 시민 회사를 투입해서 재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예. 시장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써먹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TBS 책임자 보고 및 전파 체계 보시면 TBS 재난 방송은 대표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작년 제가 국정감사에도 이야기했는데 TBS는 재난 방송 송출 지연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재재난의 노출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체계 수장이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휴가 중일 수는 복귀 안 했죠? 예, 시장님.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돼서 그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BS 재난방송 의무사업조에서 기능 상실했고 이런 원인 중심에 이강택 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에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TBS 경우에 공영방송 기본은 공정성 실현입니다. 그죠? 또 TBS 예, 예. 저 의원님 잠깐 누르셔야 됩니다. 예, 누르셔야. 되나요? 그 최근 5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TBS 민원 신청 건수가 1,458건입니다.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개 프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터 TBS가 받은 전체 민원 중 많게는 90%, 평균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에 김어준 뉴스공장은 방통위부터 행정지도 72건을 받고 경고 이에 주의 7건입니다. 법정 제재 9건을 받았습니다. 이는 TV,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TBS가 지금 지도 및 제재 건수가 올 2018년에 대비해서 4배나 증가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이 공영방송, TBS 예, 독립재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재발되고 또 빈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인천 동구 미추홀구가 허종식 의원입니다. 예. 서울과 인천은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도 되고 상생도 하지만 마찰도 있고 예. 특히나 인천 시민들은 서울시에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서울시 간부님들이 다 계시니까 오늘 그걸 잠시라도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어제 시장님께서는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웅 이성만 의원 발언에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북도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 덕을 온 국민이 본다. 서울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인천이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공동의 가치, 그러면 서울시는 과연 수도권 특히 인천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가스의 70%는 인천 송도 LNG 기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전기는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 생산한 전력 60%, 전체 약 30%를 서울의 인천시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서울은 쓰레기는 인천에 갖다 매립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보면 15톤 덤프 트럭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18만 대, 물론 경기도는 32만 대를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인천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서울시가 갖다 버린 것은 맞죠? 네. 네. 이건 한강에서 오는 바다 쓰레기는 인천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량은 연평균 약 8,000톤 정도 되는데요.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률은 1999년에 정했는데 인천시가 절반, 서울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내고 있는데
이제 좀 조정을 하자. 서울 쓰레기 너무 많이 온다 하고 인천시가 요청을 했더니 공동 용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쓰레기냐면 가려보자. 시장님, 여름철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강화도 앞바다나 영흥도 앞바다는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어민들 이 어선을 타고 직접 가서 보면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물반 쓰레기반인데 60년대에 남현 땅, 뭐 쭈쭈바 이런 걸 포함해서 한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돈 내서 처리하자 했더니 서울시가 아예 용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서울시가 인천시와 함께 공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지금 인천시가 요구한 게 이겁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을 해달라 했더니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냐. 건축물 폐기장을 인천으로 좀 방화 차량기 옆에 있는 거를 건축물 폐기장을 인천에다 다시 만들어주면 검토해 보겠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원칙이죠. 그렇죠. 예. 아니 지하철 5호선 연장해서 같이 좀 상생하자 했더니 니네 쓰레기장 받으면 우리 연장 검토해 줄게 이러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은 운영비는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좋다. 그럼 시설비 40억도 인천시가 내라. 서울 도시철도잖아요. 서울시 철도를 인천시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논리만 내실 뿐이지 사실은 안 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세 번째 사례 보시면 서울시 도시철도를 연장해달라. 연장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는 안 되고 내렸다 다시 타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똑같이 쓰레기도 서울시는 계속 버리겠다. 인천 매립하자. 서울시는 쓰레기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인천시가 서울시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만들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마포 소각장 보시니까 걱정되죠. 정말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요. 네. 소각장 하나 만든데도 이렇게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전두환 군사정권 때 정한 겁니다. 이게 그냥 정한 거예요. 정하고 쓰레기를 매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경설이 백성리하는 시골 동네여서 실제로 사람이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검단 신도시, 검단 일대가 개발돼서 그쪽만 30만, 청라 국제도시가 10만, 그 일대에 70만에서 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부도 2025년이면 직매립 금지한다고 하고 하니 좀 줄여보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 요구한 게 시장님 생각에 정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공동의 가치,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인천 시민 희생해라 이게 아니고 서울시가 인천 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사례 1, 2, 3 또는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라도 협력이라도 해줬으면 인천 시민들은 억울하지도 않다. 억울하지라도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번 뭐 들어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저는 안 주실 걸로 알았는데. 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행안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그 말씀하시면 뭐 다 맞는 말씀 같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다 논리적인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예. 2년 전쯤에는 인천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큰 틀에서의 공동의 가치를 서로 인정한다면 그렇죠. 이런 정도 선에서는 서로 양해되는 부분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가 준비한 게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겠는데 사실 그때마다 합의를 하면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거를 그렇습니다. 서로 교량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수도권 매립지 2015년도에 사자 합의인데요. 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를 서울시는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 지났다고 해서
이거 다 무시하고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인천이지 서울시가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인천 시민들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서 사자 협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천 이게 시민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죠. 대체 매립지를 찾자. 그것도 합의사항이잖아요. 합의사항인데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서울시가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 항의하러 온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죠. 자, 먼저 대체 매립지를 찾고 대체 매립지를 못 찾았을 경우에 잔여분 15%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같이 노력했는데 못 찾았죠. 아니야, 안 했죠. 의원님 저희가 저희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발표까지 한 거죠. 여기다 우리 하겠다.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서울시에 돌아온 지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환경부 장관님도 같이 자리를 해서 의논도 했고 또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장들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내가 많이 줬다, 네가 많이 줬다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장들이 두세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줬다, 받았다, 이거는 정말 이 논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천과 서울이 더 자주 소통해서 좀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고 두 분 질의응답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기 호랑이 꼬리에 위치해 있는 우리 경북 저 포항 지역인데 우리 지방 출신 의원들은 참 부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지난 십수년간의 최근 인구 추이를 보면 다 줄고 있는데 인천 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지역이고 우리 허정식 의원님도 부러운데 우리 여기 지방 출신 의원님들은 참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아니 뭐 다른 거라도 가져와서 인구라도 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좀 잘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두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양산시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우리 허종시 의원께서는 인천과 서울 상생 발전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도시 탑5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는데 지금은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이랄까 삶의 질 평가에서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십니까? 삶의 질 평가는 아직도 갈 일이 매우 길고요. 예. 도시 경쟁력 순위는 한 20, 30위권에서 지금 12, 3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당내에도 이제 찬반이 좀 있지만 이 부분만큼 제 소신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고 부산 문해인 금융 중심 단지가 있는 걸 아시죠? 예. 그래서 이틀 전에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산업은행의 부산 문해금융단지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뭐 부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치하고 싶으실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워졌던 목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 허브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나라도 한 나라의 금융 허브를 2개, 3개 만든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에 역행하는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서 각종 국책금융기관의 부산이나 전주로의 이전은 사실은 서울시장으로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가 많은 기업들과의 업무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 활동처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가게 되면 아마 본점을 이전한다 해도 필수 인력의 절반은 서울에 남아야 일이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후보 시절에도 이미 그런 공약을 했고 당선된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의 금융 허브를 서울에 두겠다는 건 저는 제가 가문에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금융단지에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게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지금 4번째 하고 있고 또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으시죠. 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2년 서울은 334조 정도가 GRDP고 부산은 71조더라고요. 지금 한 8, 9년 정도 흘렀는데 서울은 이제 444조, 아마 지금쯤은 500조 가까이 됐을 것 같고요. 부산은 지금도 이제 91조 정도 돼서 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심각한 불균형은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장애고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 타임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5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시는 공공기관 지금 그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옥석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지역 발전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식적으로 이걸 옮겼으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관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겼을 때 그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를 이제는 좀 엄선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서울시가 그 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 전체 경쟁력으로 볼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인지도 함께 고려돼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이 멈춰지고 같은 인구를 유지할 때가 이제 참여정부의 10개 이제 균형 핵심 도시였고 핵심 도시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야만이 핵심 도시가 이제 내용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균형 발전 역할을 할 텐데 어쨌든 뭐 서울시장님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시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큰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그 폭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침수 피해 건수가 한 200여 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만 10,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재앙 수준인데 먼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절의 일기 변화가 매우 불특정.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예. 이제 지방 정부가 실제 이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데 폭우에 대응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폭우로 이제 서울시가 사망 8명,
이재민도 많이 나왔는데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초구인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악구와 동작구 순이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자치구 하수구 관리 실태 조사에서 오기 전 준설 시행률에서는 이 동작구, 관악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 각 구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그 통계 수치와는 달리 토사를 제거한 숫자가 있고 또 담배꽁초나 이런 걸 제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통계가 그 준비 상황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했든 간에 늘 이 빗물바지 하수구 입구 관리가 중요해서 매년 폭우 대비 회의를 할 때에는 이 점을 정말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폭우의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태에 즉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이 빗물바지나 하수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500만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여주시 양평구 김성교 의원입니다. 시장님,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 표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지하철 1에서 8호선 역사의 공기질 측정 결과입니다. 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8년 당시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기준치는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으며 모든 역사들이 당시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2019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기준치를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만 그래도 1 내지 8호선 평균은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예산을 들여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그러자 당시 19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 서울시는 1 내지 8호선까지 총 3,996대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대형 공기청정기 한 대당 평균 49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20년 말까지 1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보시죠. 이 표는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21년도와 가동되기 전인 20년도의 공기질 측정치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 역사별로 보면 관내 254개 역사 중 50.4%인 128개 역사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4호선 쌍문역의 경우 대형 공기청정기 14대를 설치했지만 21년도 공기질 측정에서 전년도 대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급증해서 결국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가 전혀 없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사장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예, 그러시죠. 예. 그럼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저 앞으로 나와 보시죠. 예,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문역은 그 설치가 그 리모델링 사업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도 그때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비교는 요번에 매년 사장님 있을 때 설치한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비교는 올해 결과가 나오면 그거하고 비교를 아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냐 안 했냐 그것부터 지금 묻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예, 예? 그거 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그 시장님, 본 의원실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직접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흡입구를 통해서 주변의 공기를 받아들여 필터를 통해 정화 후 다시 내보내는 강제순환식 시스템이다 보니 영상에서처럼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는 공기가 있고 풍속계 수치가 1.1에서 1.2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 5선 여의도역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모습입니다. 풍속계로 측정해보니 풍속이 0.0입니다.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서울 메트로주가 운영하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설치된 대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입구의 풍속이 0.0입니다. 공기가 필터 쪽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기가 정화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490만 원짜리 선풍기입니다. 시장님, 공기청정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얼마 전부터 저런 보도가 빈발이 되고 저희한테도 모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를 지시했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밝혀내겠습니다. 비단 서울뿐이 이게 아니거든요. 뭐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갑자기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를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도 않은 역까지 모두 사업 신청을 하는데 정부는 그대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지자체 산하 교통공사에서는 해당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청정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공기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설치업체는 필터 교환을 명목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합니다. 한 대당 3개월에 한 번씩 필터 교환을 하는데 한 번 교환할 때마다 약 2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시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부실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종합감사장까지 본 위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감사해서 위법, 탈법, 불법 가능성을 밝혀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질의는 12시까지 실시한 후에 맹성규 위원님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그럼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시장님 특별히 반갑습니다. 제가 민주당 서울시당 저희 도시철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철도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신안산선 대림상거리역 출입구 문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설치가요. 네. 이 비단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는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선출직 그 후보들의 이게 공약 사항입니다.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번에 저 감사하기 전에 제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나 동작구에서 아직까지는 대림상거리역 출입구 설계 변경 절차 등을 갖다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출입구에서 하지는 않고 계시죠? 이 신안산선이 사실 민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총 사업비
82%를 정부가 되는 3조 원이 넘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사실 국토부에서 감춰온 자료를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실 보좌관들이 소송 기록에서 이게 찾아낸 자료인데요. 시장님께서도 법조인이시니까 이걸 좀 상세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국토부가 2018년 입찰 당시 건설사에게 통보한 설계 기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정거장은 실시 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종단 횡단으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출입구 개수와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포스코 건설에서 이 대림상거리역 동작구에 있는 대림상거리역 출입구를 갖다가 마음대로 줄이고 위치도 이거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출입구를 줄이고요 하나, 그다음 위치도 그냥 130m를 옮겼는데 옮기는 거 좋습니다. 이게 전제가 이 지침에 따라서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한다는 등 이런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죠? 뭐. 그래서 당연히 이게 그 엄청난 민원입니다. 막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게 그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위법해서 지침상 위반이고서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상복귀 해달라고 그랬더니 포스코 건설과 국토부에서 원설계도로 출입구를 갖다 설치하려면 서울시나 동작구가 공사비 전액을 내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인 것 같은데 이 어쨌든 협약의 주체가 이게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 같은 거 다 드릴 테니까요. 시장님께서 이게 국토부에 직접 이게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을 시정할 것을 좀 강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림상거리 추가 출입구를 갖다가 이거 꼭 그 받아내야 됩니다. 공약상처럼 하실 수 있겠죠?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부 주관의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입니다. 국토부가 안 해주면 서울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 출입구를 원래 위치에 추가로 설치하셔서 공약을 지키시고 위법도 바로잡는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큰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 시장님. 이게 제가 출입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대규모 수해도 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안전 문제입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유달리 강조하시잖아요. 이게 대심도요법을 이것을 이 철도를 살펴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대심도 공법이라는 것이 이제 지하 기본적으로 50m에서 60m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뭐 비용도 절감하고 다 좋은데 이게 재난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계단으로밖에 이게 대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입구가 사실은 대심도요법으로 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안산선이 저심도요법에서 대심도요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출입구가 사실은 더 많아지거나 대피로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출입구를 갖다 줄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지라고 그럴 일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여기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후폭풍을 갖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예상하지 못했는데 발생한 것과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으니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셔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할 경우 이것이 굉장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겠죠. 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TX 킨텍스 정거장입니다.
이 정거장을 보면은 신안산선과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GTX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로도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입구는 이 신안산선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에스컬레이터는 무려 6배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역의 규모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는 지금 바라지 않는 상황이니까 원래 있는 대로라도 출입구를 갖다 없앤 걸 줄인 것은 적어도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쪽지가 왔는데 이건 제 공약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지역에 플래카드가 붙었거든요. 근데 공약 집에는 없으신데 제가 그 얘기를 할까봐 공약.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북 익산 출신의 김수흥 의원입니다. 시장님, 서울 시민 중에 200만 명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아, 예. 네, 놀라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정 운영의 1호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려면 제일 먼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진정한 접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의 동행입니다. 부자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 저는 허상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개개의 예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서울시는 하여튼 의지가 굳건합니다. 아니 의지가 굳건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에 부자 감세 6조 5천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의 재산세, 종부세도 많이 포함되고 여러 가지 법인세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복지 지출은 의무 지출이고 다른 지출은 재량 지출인데 의무 지출에 쓸 비용이 없습니다.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만에 하나 중앙정부와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 서울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예, 뭐 필요하면 채권도 발행해야죠. 시장님, 지금 경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부자 증세를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엄청나게 사회안전망, SOC, 약자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찬성하십니까? 글쎄요, 꼭히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세제 개편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너무 부자 감세다 이렇게 몰아붙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시장님,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님도 그거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제2호 공약을 보니까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에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글로벌 매력 도시를 위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매력 도시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설명해서 서울로 투자가 들어오고 또 살러 오고 싶고 또 관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를 의미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서울이 개방성, 그다음에 자율성, 여러 가지 미관 이런 게 관광객들한테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 가보셨습니까? 용산?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국무회의는 거기에 참석합니다. 가셔서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많이 가는 게 미국도 백악관입니다. 의회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거기 가보고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가 폐쇄적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철조망으로 대통령실이 온통 덮여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글로벌 선도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서울 시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 철조망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저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의 업무 시설이나 관저에 경호 경비가 필요한 건 뭐 공감대가 있을 거고요. 보기에 저렇게 철조망이 있는 건 뭐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다는 건 동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의 6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인수위 시절에 옮기시는 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옮기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천천히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뭐 기왕 옮겼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뭐 근데 유용한 대통령실에서 논의는 아닌 것 발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의 비용은 479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빈관 이전에 900억 원대, 그 다음에 합참하고 경호처 신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이 지금도 조급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기왕에 옮기고 또 직무가 시작된 이상 여야 막론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오세훈이란 분은 큰 정책에는 뜻을 같이 하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상당히 소홀하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데 중요한 결단은 미루는 습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쏠림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림이요?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이나 일자리가 쏠리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어느 나라나 있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에는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도 도시화 현상은 일어나고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이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뭐 그건 뭐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니까 확인해 보면 될 일이고요. 저도 네, 1분 주십시오. 시장님, 국가의 균형 발전 매우 중요하시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제일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각 지역이 개성 있는 경제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님 말씀은 큰 목표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진 자가 양보해야 균형이 됩니다.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의원님, 요즘 추세는 이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그동안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도권에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은 요즘에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아닙니다. 추세가 저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예, 끝나셨습니까? 네네. 네, 우리 김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인천 소래포구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면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하고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상당히 미흡하다고 나오거든요. 네.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한번 과제를 한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어린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8일과 8월 9일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서울시는 8월 10일 20만 호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전체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안전대책을 발표하시고요. 8월 16일에도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 주거 가구 지원 대책을 발표한 날 공의 20만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8월 31일 서울시에서는 24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1단계로 387일 가구, 장애인 가구 중에 3분의 2 이상 묻혀 있는 가구, 2단계로 노인 아동 가구 및 침수 지역, 그리고 3단계로 20만 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죠? 자, 그런데 10월 5일 날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시면서 갑자기 1102가구 플러스 알파로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내용이 바뀌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네. 이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78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혹시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번에 해보니까 현장에 임해서 그 주거 실태를 세세히 살피려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인력이나 예산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표본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표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 의지가 앞섰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8월 31일 날 서울시가 구청에 배포한 조사 양식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내용으로 그 종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반지하 주택, 유무, 도로포, 경사도, 배수로 주택, 이게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조사한다고 발표를 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거주 대상별 특징에 맞는 환경을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표본을 축소했고, 그다음에 축소된 표본조차도 해당 조사가 특정 대상의 대표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 조사가 전체적으로 잘 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 점은 좀 실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고요. 이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만 나간 게 아니라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꼭 끼워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되는지,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시간을 많이, 품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370가구 조사에서 지금 69가구 주거 상향하기로 결정한 거는 굉장히 세밀한 조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5,000가구 정도는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내년에 국정감사 오시면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제 각오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거하고 관련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는 8월 16일 날 주거 상향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주요 대책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해서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제시하고 계신데, 자,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23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고, 매년 매입 임대주택 5,000호, 정비사업 공공기업을 통해 임대주택 3,000호, 그래서 추가로 8,000호를 공급하겠다.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 주체인 SH 사장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매입 임대를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건축 신축 물량으로 장기 전세나 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하고 실제 추진하는 추진 주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듣고 그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SH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오랜 동안 이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에 매진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좋은데요.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매입 임대를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SH 상장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정책을 조율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계획하신 대로.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에 거예요.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SH하고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작년 4월에 SH가 임대보증금 254건에 대해 15억을 반환하지 않았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지는 예,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건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1분을 더 쓰겠습니다. 그 지역 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9호선 하고 공항철도 직결인데요. 아까 허정식 의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주신 것처럼 오 시장님께서는 지난 행안위 국감 때 9호선 직결은 대광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인데요. 대체 매립지 확보입니다. 어차피 공생하고 상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전체가. 자, 그런데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립지가 종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상적인 대체 매립지 확보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봐주세요. 왼쪽의 사진은 단속을 하면 저런 형태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단속을 안 하고 유예를 해주면 오른쪽 같이럼 돼요. 저게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광역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맹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